보면 우리가 빈곤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부의 어떤 그런 시책이나 뭐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이 빈곤층에 대한 토론을 하니까 영 많이들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지를 진정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동들이 참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제 아동들이 좀 이렇게 하면 저렇게 길거리 나와서 저래 외치면 될 텐데, 그죠? 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아주 사회 고조가 정의롭다기보다는 그런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센터링 호주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예예. 토론다. 예예. 토론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으로 박병영 교수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영 교수님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박병현입니다. 먼저 오늘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하시고, 또 강명순 이사님이 아주 좋은 발표를 듣고 발표문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토론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명순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 정책 가치와 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부산 영도에서 발표하시기에 그때도 제가 토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고, 특히 국회의원 재직하실 때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토론자로서 아마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토론집 보니까 이태진 박사님과 서병수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적으셨던데, 저는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강명수 이사님 생각하는 거랑 제가 이 자료집을 읽고 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것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쯤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정책 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복지학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 이사장님의 발표 내용에 하면은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013년도에 올해 2조 7,75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014년도에는 3조 1,85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회의심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대학에서는 국가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예는 잘 없고, 장학금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국가가 그 일반 사람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참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집안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부모가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잘 안 대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등록금을 학생들 다 대주는 부모도 미국에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다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학자금을 대고 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갖게 되면은 다 그것을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국가 조세로서 내년에 3조 2,097억이라고 한 돈이 지출을 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이 법이 지금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는 기초연금법이 언제 통과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기초연금으로 5조 2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명수 이사님이 그 발표문을 미리 이제 받아봤는데 그 강 이사님께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책 과제로 제시한 빈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은 빈곤 위기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 확대라든지 청소 쉼터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령 인구 6세에서 17세는 680만 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총 인구의 13.6%입니다. 이것이 1980년에 1000만 명 정도로 총 인구 28.2% 차지하던 게 비교하면은 아동 청소년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제가 우연히 미국에 관한 그런 자료를 우연히 보다가 미국이 대공황 때 1930년대입니다. 미국이 격심한 경제 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에 태어난 그 신생아 수가 격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공황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신생아들이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공황 시기에는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주 재미난 것은 그때 대공황기에 태어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출생 수가 격감했던 대공황기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행복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에서 출생했던 그러니까 출생률을 격감하던 그 대공황기에 태어난 학생들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당 교사 수가 굉장히 많았고 건물도 넓고 좋았으며 또 최고의 교사진으로부터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시험문도 굉장히 넓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기 출생률이 격감하던 시기에 태어난 아동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아동들 출생률이 줄어듭니다. 요즘 보니까 뭐 한 40만 명 전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는 그러니까 태어난 학생들 신생아 수는 적은데 태어난 아동 청소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연구를 봤더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동 빈곤은 더 심각해서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아동 빈곤율은 매년 10%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120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 그런 상당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37만 명으로 그 외에는 뭐 한 80만 명 가량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 아동에 속해 있는 이제 가구의 특징을 제가 봤더니 주로 자녀 수가 많고 한 부모 가구고 또 모자 가구인 경우에 그렇고 또 세대주 연령이 3, 40대 또는 뭐 직업이 세대주의 직업이 전업주부인 경우도 많고 이렇게 아주 불안정한 주거, 뭐 낮은 질의 학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빈곤이라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까 우리 강의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자살 문제까지 되고 또 더한 문제는 자살과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 방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 문제입니다. 아까 그 이사님께서 그 자살률이 경상도 지방이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집이 부산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자료로 보면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대구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대구에 있는 그 소아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도 정말 궁금한 것이 왜 삶의 질이 높다고 얘기하는 대구 지역이 왜 그렇게 아동들 자살이 높은가. 자기도 대구에 있는 아동 정신과 의사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사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그러면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건사연구원의 김민수 박사님이 연구한 아동가족 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그 정책 과제가 아주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 지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한 9.3%로 나와 있는데 이 지출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우리가 그다음 낮은데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더한 것은 아동 가족에 관한,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정부에서 예산 지출을 하는 것을 보면은 2009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0.8%로 OECD 국가 평균 2.3%에 비해서 아주 낮고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OECD 국가는 그 터키와 미국인데 사실 터키와 미국은 가족복지 지출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적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자료를 보면은 2013년 올해 정부 예산을 대상자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중에 48%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건 나타났고, 영유아들, 그러니까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영유아들의 37%, 장애인 11%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단지 3%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1%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2007년부터 12년 동안에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약 4.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동일 기간 동안 아동에 관한 그런 정책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약 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7년도에 아동 정책 예산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사실 3배 증가했다는 것은 기본값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증가한 것은 별로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대상자 1인당 정부 지원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집단, 그러니까 영유아 집단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영유아 집단에게는 1년간 약 1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데 비해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1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부 예산 규모가 영유아 집단 대비해서 아동은 35배, 청소년 120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특히 학교 폭력, 방임,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과 비교할 때도 정부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데 이것은 우리 강의사님 발표문과 일맥상통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러한 정책 노력은 영유아 보육 지원이나 노인 등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축사하시는 우리 총리님께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OECD 그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뭐 45%, 49%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모든 진영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그 사회복지학과 어느 퇴직하신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교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49%까지 되는지 박 교수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내 생각에는 49%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는 조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한 그 문제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49% 또는 45%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빈곤 측정에서 문화적인 요인이 빈곤 측정 결과에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빈곤은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해서 할 그런 경우에는 빈곤 상태 여부라면 미국인 노인들과 한국 노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미국인 노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노인들과 비교하면은 자녀와 더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미국의 제도가 OASDI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거의 흡사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거의 비슷한 제도인 OASDI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같은 그 제도에 의해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도움받는 미국인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노인들은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해서 빈곤 측정하면은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하면은 정확한 빈곤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 소유의 호화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만났던 퇴직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9% 45%는 그것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선 발표문에서 계속 강조가 됐지만 사실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 문제인데 일부 사려 깊지 못한 정치인들이 대학의 재정 상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뱉은 그런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이 사실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한 국가 장학금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략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은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 국가에서 단돈 1년에 단돈 3만 원 또는 1만 원밖에 쓰지 않는 그런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강의사님하고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보수 언론들이 한 번씩 부정수급자 문제를 확산시켜가지고 이슈화하려는 보수 언론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잠잠하다 어느 날 보면은 신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대서택필되면서 일반인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가가 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우리 이사님 표현에 하면은 그 고추를 재배하는 그 할머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 작업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정책들이 사실 정치 집단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또는 관료 집단들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것도 박근혜 정부 같은 그런 경우도 복지를 많이 약속했지만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복지 논리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지 논리가 경제 논리에 밀려서 뒷전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 논리가 경제 논리에 밀리게 되면은 오늘 강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이 다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점에 선진사회복지연구소에서 복지 예산을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 그렇게 보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